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좀 일부 걱정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는 관점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거에 1990년대 같은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미국은 약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들어주는 겁니다. 과감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아야 됩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돈을 적정히 주면서 그래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그 방위비 분담금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한 주는 미 대선 얘기가 계속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특히나 미 대선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는 이제 트럼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네, 떠나서 네.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지. 네. 해리스가 뭔가 의제를 자기가 막 가져가서 선도를 한다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반 트럼프냐 아니면 친 트럼프냐 뭐 이 정도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에 의한 대선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우리는 더 잘 알아야 알아야죠. 되잖아요. 트럼프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트럼프를 언제부터 연구하신 거예요? 제가 한 2018년, 19년 이때부터 트럼프를 좀 연구했습니다. 18년, 19년. 예. 그러니까 일기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정치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도 거짓말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도 칭찬했다가 독재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서 보통 정치인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런 장점과 단점, 실제 본질이 무엇일까 그런 데 대한 제가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에 책을 썼습니다. 예. 뭐 트럼프에 대한 책은 아니고 그 7명에 대해서 세계를 움직인 7인의 자기 혁신 노트. 거기에 제가 첫 번째가 손정희였고 네. 두 번째가 그 트럼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트럼프 쓴 저자 직접 쓴 책을 그분이 19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한 대여섯 권 정도를 정독을 했습니다. 네. 뭐 거래 기술을 포함해 가지고 네. 그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관련된 거 왜 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 건지 네.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이 그전 책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그 책에서 챕터 2에서 네. 한 40몇 페이지를 쓰면서 보니까 트럼프의 진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진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과 좀 다릅니까?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8월 말에 쓴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을 제가 냈었는데 지금 예. 현재 4세가 나왔습니다. 그 예. 책에 이제 자세하게 다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제를 선점해서 미디어의 헤드라인에 뽑히기 위한 전략적 또는 전술적인 선택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이 권하는 책으로 손절병법을 꼽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손절병법이요? 손절병법. 미국인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고등학교를 일반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는 이 손절병법을 그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보다는 손절병법이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손절병법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지피지기 100점 100불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상대방을 속여야 된다. 첩보. 첩보 활동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손절병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자기는 이제 트럼프는 자기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의 의도,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네. 진정한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른바 의도된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들이 뭐 한두 번은 뭐 효과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으나 이게 누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네. 실제 행동 정책으로 편 걸 보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 간 건 별로 없어요. 특히 그 1기 4년 동안에 한 걸 보면. 네. 그래서 트럼프의 매력은 그 자기가 말은 그렇게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가게 하면서도 네.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당히 모더리트하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수많은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말은 좀 세게 하지만 그렇죠. 예. 말과 어떻게 보면 행동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언행일치 거기에 대한 컨셉만 있는데 네. 트럼프는 언과 행은 달라도 좋다. 그러나 결과가 좋고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갖다 주면은 이것이 나는 자기로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네. 발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의 최우선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다른 정상을 만나 협박을 하든 거짓말을 그렇죠. 하든 그건 문제될 거 아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인들의 개개인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전혀 없고 네. 자기가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말로서 말폭탄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협상의 수법이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나토에 대해 가지고 계속 그 우리가 뭐 나토 방위비 높여라, 네. 늘려라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올해 2월인가요? 푸틴에 대해 가지고 방위비 그 말 안 듣는 유럽에 대해서 푸틴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는 I encourage you to do whatever you wan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 나토 회원국들 31개국이 일제히 그 방위비를 다 높였어요, 사실. 최근 5, 6년 동안에. 네. 그게 몇십조 원이 됩니다. 네. 그거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한 거 아닙니까? 물론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그 나토 회원국들이 기분이 나쁘지만은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이익은 늘어난 거죠. 사실은. 우리 교수님은 이번 대선에서는 혹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트럼프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난하게? 얘기해서. 네, 무난하게. 굉장히 박빙이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혹은 뭐 해리스가 지금 막판에 뭐 예. 뒤집기 한다 뭐 등등의 뉴스도 좀 있는데 예. 무난하게 이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먼저 지표를 보여드린다면은 네.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 승리 확률을 트럼프 51, 해리스 49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이제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에서는 53대 47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폴리마켓 뭐 우리 이제 여기 삼프로 TV를 배팅 많이 사이트죠. 보시는 배팅 사이트에서는 한때 이게 63대 37까지 벌어졌다가 네. 최근에 한 3, 4일 전에는 다시 55대 45로 거의 10포인트 또는 9포인트까지 좁혀졌었어요. 네. 근데 다시 어제는 60대 40, 뭐 58대 42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샤이 트럼프가 샤이 해리스 또는 히든 해리스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오. 그 샤이 트럼프는 이제 과거 2016년, 2020년 선거에 항상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사실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농촌 시골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화로 잘 안 잡힙니다. 여론조사 지금 해봤자 최근에 나온 아이오와 조사에도 808명을 가지고 해서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섰다. 그래서 크게 뭐 어제 그저께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근데 1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해요. 근데 네. 농촌에 있는 노동자들 거의 전화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대형 트럭 운전사들, 이른바 네. 팀스터 노조원들 운전하는데 언제 이걸 전화 받습니까? 전화 여론조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그 존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여자의 가장 큰 가장 적이요? 큰 적이요? 예, 가장 큰 적. 설마 여자는 아니죠? 여자죠. 아니 백인 여성들이 네. 그 예를 들어 힐러리나 니키 예. 헤일리도 아닌 네. 흑인 여성 그리고 뭐 하워드 대학 물론 뭐 나중에 검사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명문도 아닌 사람을 저는 기꺼이 남편의 의지와 다르게 의사와 다르게 네. 과연 찍을까? 그런 사람 있더라도 저는 그 숫자가 적을 거다. 샤이 트럼프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샤이 트럼프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 선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애리조나주 선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4.8% 격차가 난다고 바이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열어보니까 11,000명 표차로 겨우 그 바이든이 신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 이런 데에서도 여론조사 차이에서는 거의 6%에서 8%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4 내지 6%포인트가 2020년에 그 실제 개표 결과와 또 네.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그걸 보정을 해서 절반이라 하더라도 2 내지
3% 포인트는 최소한 3 내지 4% 포인트 그 트럼프가 앞설- 적게 계산돼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여론조사에서 그 지금까지 한 뭐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그 해리스가 한지 단 한 번도 제가 알기에 그 이 오차 범위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트럼프를 경합주에서나 내셔널 폴에서 앞선 적이 없습니다. 다 오차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앞섰으니까요. 그렇죠. 겨우 앞섰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괜찮은데 좀 정선된데 40곳을 골라가지고 매일 여론조사 평균을 그 업데이트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네. 거기에 보면은 10월 하순부터 내셔널 폴에서도 트럼프가 앞섰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죠. 어. 지금은 뭐 최근에는 뭐 다른 여론조사가 생겨서 다시 그 타이가 됐더라고요. 동률이 네, 네, 됐는데 네. 그리고 7개의 그 선거인당 93명이 걸린 7개의 경합주에서는 10월 초부터 조금씩 앞서가지고 현재 평균 1.0% 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는 트럼프가 뒤져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데 나머지 5곳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정도만 2% 포인트 차이고 나머지는 1% 포인트 미만입니다. 또 그 비슷한 정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역시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과거의 샤이 트럼프와 이번에 샤이 해리스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네. 그것보다는 2 내지 3%는 트럼프가 더 올라간다. 뭐 저의 예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는 사실 해리스가 9월 10일 날 그 TV 토론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선전을 해서 뭐 앞선 건 아니지만 잘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을 저는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모멘텀을 살리지 못해서 해리스가 믿을 만한 미국의 국가 지도자다. 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 국제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세계에서 2개의 동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바이든과 다르게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서 강한 이미지를 저는 심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해리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올해 1월이나 2월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민주당 안에 경선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네, 하면은 자기가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엣지 그것도 깊이 하고 또 이 이른바 정치적인 머슬 그죠 정치적인 근육을 단련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네. 토론을 하고 또 서로 다른 경선을 치고받고 하는데 네. 그게 없이 바이든이 갑자기 7월 21일 날 사퇴를 하니까 대단히 그냥 그 선거 자금 문제 때문에 그냥 다 그대로 예. 물려받은 거예요. 예. 사실 준비 안 된 대통령입니다. 100일 또는 110일의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대통령 된다? 저는 미국 사회에서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그나마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뭐 정치 무대에서 상원 의원도 한 뭐 바이든처럼 30년, 20년 했다든가 네. 또 다른 뭐 장관도 했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검찰총장 정도 법무부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나머지는 상원 의원 딱 한 번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에서 뭐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선방을 했습니다만 다른 인터뷰에서 폭스뉴스 인터뷰, CNN 타운홀 미팅, 그리고 최근에 뭐 또 다른 이 오프라 윈프리 쇼 이런 데 나와서 네.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그 앤더슨 쿠퍼 이런 CNN의 사람이 네. 야 이거 너무하다.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될 것을 해리스가 의외로 답을 못 하고 있더라. 네, 네, 그런 네,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미국 국민들이 화면을 통해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그렇게 해리스가 우리 막판에 뭐 입소스 여론조사 유고분이 뭐 또 뉴욕 타임스 이런 거 합니다만은 뭐 우리 한국 독자들에겐 시청자들에게 송구합니다만 그런 언론조사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체로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대표적인 거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민주당이 그 과대 그 계상, 과대 레프리젠트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공화당은 너무 적게 이렇게 레프리젠트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했다가는 네.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우리 분석가들이 저는
오판을 할 수 있다. 네, 뭐 네, 약간 좀 위험합니다만 네, 네, 좀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넘어가기 전에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경합주별 네. 오차 범위 말씀해주셨는데 펜실베니아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가 이번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 격전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펜실베니아에서는 오차 범위 몇 % 정도로 지금 누가 앞서 있으며 네, 그 교수님이 직접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을 네. 테니까 현지의 어떤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떨까요? 펜실베니아의 현재 이제 종합 평균으로 했을 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보면 따르면은 0.3% 포인트 그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앨런 머스크가 한 사람당 47달러, 뭐 올해가 이제 47대 대선이어서 네. 뭐 1억 달러를 모두 풀겠다. 이러면서 일일이 가가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역할은 펜실베니아에서의 승리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그 서로 간에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물론 이제 머스크의 역할도 크지만은 펜실베니아가 의외로 이제 이런 뭐 석유 채굴이라든가 셰일가스 그죠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거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는 조금 더 큰 곳이긴 하지만은 물론 뭐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이런 데 거기가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제외한 중소도시라든가 시골에서는 또 대부분 오히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이 환경운동을 친환경주의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셰일가스의 수압 파쇄법, 셰일가스 채굴하기 위해 프래킹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계속 반대한다.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에 위해적이고 미국 사회를 위해 안 좋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최근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내 프래킹 그거 더 이상 그런 발언을 안 하고 미국에 이제 펜실베니아의 셰일가스 채굴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너무 속이 뻔히 그랬었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바이든은 원래 저 밑에 델라웨어 출신이긴 합니다만 펜실베니아가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백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하고 또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바이든은 많이 득표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겼습니다. 그죠? 네. 가까스로 그것도 네. 얼마 차이 안 되지만 해리스는 좀 안 되겠군요. 안 되죠. 그래서 저 멀리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환경 운동을 하고 이런 데 대한 전혀 그 관심이나 서로 애정을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걸 대선 나온다고 대선 나오면서 하니까 내가 수압 파쇄법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막 이걸 확 바꿔버리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뚜껑은 열어보고 또 최종 개표는 해봐야 되지만은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해리스가 우리 생각보다는 뭐 한국 사람들은 저희 한국의 언론들 대부분도 뭐 해리스가 되면 우리가 편하니까 네. 그 해리스 지지해서 자꾸 해리스가 뭐 박빙이 아니냐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건 우리의 기대 섞인 관측이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구도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이유도 한번 가볼까요? 이 세 번째 이유도 역시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70%가 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3년 연속 그랬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어디를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회 전체가 이제 뭐 네. 국제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뭐죠 불법 이민 문제 이런 데 대해 네. 가지고 그것도 뭐 ABC 방송, MBC 방송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한 데서 3년 연속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자체가 국정 수행 평가에 있어서 3년차, 4년차 대통령으로서 20세기 이후에 두 번째로 낮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바이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이 바이든 3년 반 동안에 5.1%. 그러니까 5%가 넘어요. 트럼프 때는 물론 막판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1.9%로 2%가 되지 않았습니다. 1.7% 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바이든 돼서 범죄는 많아지고 또 뭐 동성애니 뭐 성전환 이런 거는 엄청 늘어나고 또 외국엔 전쟁하고 재정 적자 늘어나고 물가는 특히 많이 오르고 이런 데 대한 이 불만이 많은데 해리스가 그 폭스뉴스나 이런 데서 질문한 게 그겁니다. 당신이
바이든하고 다르게 주장하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부통령으로서 다른 이견을 제시한 게 뭐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없는데. 대답 못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사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리스가 되면 다시 바이든 2가 된다. 해리스 1이 아니고 네네. 자기는 뭐 뉴 포워드 또는 오퍼튜니티 이코노미 그죠? 새로운 길, 뭐 기회의 경제 이런 걸 해서 그 해리스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야 그거는 네네네. 그 대선 승리를 위한 말의 잔치이지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 히든 해리스 같은 그런 숨은 표가 트럼프보다는 훨씬 좀 못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일단 해리스 자체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맷집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엔 너무 좀 그 시간이 좀 짧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다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라는 거에 어차피 이제 미국 대선하면 양당이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박빙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아마 그렇게 그렇죠. 잘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트럼프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고 진짜 도덕적으로나 또 이 언어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뭐 또 심지어 미국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까지 부정한 사람, 또 11개의 범죄 혐의를 형사범을 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웬만한 후보라면은 기꺼이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긴 그래야죠, 사실. 그죠? 정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네. 바이든이 너무 그렇죠. 바이든도 너무 못했고, 해리스가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토론에서도 압도를 저는 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원래 워낙 해리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 해리스가 그래도 선전을 했다. 뭐 저는 다른 방송에 나가서 제가 누구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압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51대 49 정도로 기대보다는 잘했다. 예상보다는 잘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역시 저는 그것이 또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한 열흘 정도 갔었나? 네, 열흘 또는 뭐 2, 3주 정도 가다가 사실은 이 거품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해리스처럼 이런 약체 후보인데 트럼프 자체가 좀 이런 반감, 그죠? 네버 트럼프 이런 세력만 없었더라면 트럼프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지지율이 뭐 투표율이 한 50% 이상 될 수 있을 텐데 트럼프도 이런 결함이 많다 보니까 워낙 이 엔티 트럼프 세력이 많아서 트럼프도 결국 이렇게 뭐 48대 48 또는 49대 49로 일단 내셔널 폴 전국 조사에서는 비슷한 그걸 서로가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해리스가 부통령 된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노쇠하고 백인의 남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반대되는 그래서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이제 부통령으로 삼는 게 역시 뭐 투표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제 사실 선택한 게 해리스였는데 맞습니다. 해리스가 뭐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뭘 보여줘서 이렇게 부통령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해리스로서는 사실 이번 대선을 만약에 자기가 정말 준비를 했다면 부통령으로서 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뭔가를 그렇죠. 좀 독립적으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도 아마 바이든이 다시 재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특별히 뭘 맞습니다. 뭐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통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여튼 뭔가를 좀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네. 그죠? 한 분야에서라도 이거는 해리스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업적 어치브먼트가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었죠. 네네. 뭐 흔히 이제 이 불법 이민 문제, 불법 입국 문제, 그 미국 중남부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 그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네. 그게 있는데 이런 뭐 그래서 국경 짜르 보더 차르라는 걸 임명을 해 받았지만은 실제로 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와 항상 그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네. 부통령 할 때 너가 보더 짜르로 했을 때 하지 네. 왜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실 해리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긴 없을 거예요. 네네네네. 뭐 저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리스 입장에서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보고 또 최종 개표를 해봐야 물론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구조적으로는 좀 그렇다. 네, 현재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좀 저희가 아쉽긴 한데 끝으로 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지금 이제 예상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정도 네. 짧게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된다면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좀 일부 걱정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신에게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는 관점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미국이 과거에 1990년대 같은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미국은 약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원래 빚이 35조 달러가 넘어섰고 3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원래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네. 1조 달러는 미국의 연간 국방비 총액보다 2천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사실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세계 12위 경제국 또 뭐 무역 대국 7위 뭐 방위비 또 방산 뭐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제 질서의 그런 뭐 유지랄까 발전에 동참을 한다. 또 그리고 한국의 그런 의미에서 대등하게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큰 비전이랄까 목표를 가진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조금 높인다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들어주는 겁니다. 과감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아야 됩니다. 뭐 경제 이슈에 네네. 있어서라든가 사실 전 세계 제조업에서 한국만큼 이 서방 진영에서 자유민주 진영에서 우리나라만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금융이라든가 IT 외에는 없잖아요. IT도 뭐 보면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필요한 돈을 적정히 주면서 뭐 원자력 그걸 핵무기를 넘어서서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서방 진영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진영에서 아 한국이 제조업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그 방위비 분담금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트럼프를 잘 이용하자. 트럼프가 그렇죠. 원하는 걸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그렇죠. 얻어오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네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석유 수입을 하는 원유 수입이 1년에 한 1,000억 배럴이 넘습니다. 네네. 예. 1,000억 뭐 100만 배럴인가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유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모든 미국이 세계 최대 매장량 갖고 있잖아요. 셰일가스 원유 다 그걸 개발을 해서 the lowest energy price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산 또는 그런 거 원유를 수입하면은 배럴당 어떻게 됩니까? 10달러, 20달러만 낮아져도 1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우리는 무역 수지랄까 이런 데서 효과가 생겨요. 뭐 100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네. 뭐그 거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 그런 방법들 잘 강구해 예를 보자는 들자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이것을 반드시 악몽이 아니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일단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각 분야 리더들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누가 되든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우리는 우리의 또 이익을 최대한 그럼요. 요청해서 잘 또 준비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함.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뭐 트럼프 좋아서가 아닙니다.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아침 트럼프 분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국 대선 내일 이제 아마 결과가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